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초로 예정이 돼 있죠. 룰이 일부 정해졌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표부터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당의 책임 당원 수가 약 80만 명입니다.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대정신에 우리는 부응해야 하고 집권 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비대위원님. 이 결단의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과거와 다르게 당원 비중들이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을 때 전당대회에 당원 비중이 30만이 채 안 됐다면 지금은 그럼 80만에 달하는 책임 당원 비중들이 늘었고요. 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한 100만 정도의 수치들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도입이 과거에 진행됐던 것은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미처 수집하지 못하는 전체 민심들을 고려하기 위함인데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의 수집이라는 게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고 이 저조한 응답률에서 들어오게 되는 수치들을 확인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역선택 가능성을 또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방식이라면 오히려 한 100만에 달할 정도의 당원들에게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투표로 묻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는 당원들의 이 투표의 과정 속에서 너무 한쪽 세대에 치중돼 있다. 혹은 한쪽 지역에 치중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고령층, 영남 지역에 치중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었는데 숫자만 늘어났을 뿐 아니라 20대, 30대, 40대의 비중들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요. 이 20, 30, 40에 대한 비중이 30%가 훌쩍 넘게 되고 예. 지역별로 보더라도 영남권과 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의 전국적인 지표들이 달성된 바 이번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 1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직접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방식을 도입하는 데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절차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종적인 의결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네. 되는데요. 전국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소집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는 그 기구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됩니다. 예.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안건들을 올리게 되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국위원회로 넘기게 되고 네. 금요일에 우리 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 700명 가량의 상임전국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투표를 마무리가 짓게 되면 아마 금요일자로 최종적인 룰은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어쨌든 세부 규칙을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원장은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도맡아 하기 위해서 뭐 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 혹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사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모색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앞서 한 가지 빠졌던 내용 하나는 오늘 이 당원들에 대한 투표뿐만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를 네. 도입하기로 한 부분들도 네. 오늘 당원당규 개정에 관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당신 100%로 하기로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런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뭐 예상했던 대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승민 후보 전 의원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되게 룰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당의 대표를 뽑는 룰은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 당의 각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저희 민주당도 항상 바꿔왔던 것도 예. 사실이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기준은 사실 지난 2004년도에 네. 이해찬 전 대표가 2차례에 걸친 대선 패배랑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고 좀 중도층과 외연 확장을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에는 5대5로 시작했다가 7대3으로 해서 한 18년 동안 이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숫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심이 곧 민심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많은 그 선진 국가에서는 당 대표는 당원들로만 투표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연계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결사 막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니까 이제 당원 100%를 바꿨다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당에서 당 대표의 룰을 정하는 가장 큰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기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았을 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 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당원 100%를 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야 되는 것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을 막기 위한 거라는 그런 장치라는 그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도 그렇고요. 전당대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대표가 선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후보들, 친윤계 인사들로 내세워서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까? 친윤계 인사를 내세우겠다 어느 누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없고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을 두고 자천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데요. 지난날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초창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영선 그리고 정치적 경험으로 국회에서의 경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젊은 30대가 당대표가 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던 마음들도 결국 당원들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원들의 힘이 모였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뒀을 때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선적인 승리를 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당원 비중을 높이게 됐던 일들 속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누군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렇게 찍으면 누구나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책임당원분들이 상당 부분 계신데요. 제가 이번 당대표는 이런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모바일, 휴대전화를 갖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거나 추천하는 사람들을 갖고 찍을 하드 의무도 없거니와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지난날 선거 결과를 보면 아마 다 비슷하게 나올 텐데 지금 오늘 나왔던 최종적인 당원당규 개정의 결론이 결국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는 젊은 당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본인 대표 시절 젊은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어난 많은 당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20대, 30대, 40대의 당원들이 무려 30%가 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선택지에 따라서 당원들께서 생각하는 민심이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후보에게 쏠리게 될지 매우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당원 개개인의 성향 등이 어떤지 뭐 통계로 나온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이게 친윤계 후보에게 유리한 그 틀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고요. 총선은 결국에는 또 중도층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100으로 가면은 이 중도층의 그 외연을 넓히겠다 이런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있었고요. 밖에 있는 중도층의 후보라고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마지막 단일화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각종 지표들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꽤 높게 나왔던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이 됐때만이 중도층의 표심을 끌고 선거 승리에 기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렵사리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기게 됐는데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초창기부터 안철수 후보보다 좀 낮게 나왔던 후보였지만 예. 최종적으로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든 승리를 거머쥘 정도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져왔던 건 오세훈 후보기도 하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금 높게 나오지만 당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에 실패할 경우 결국 총선에서 승리보다는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패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는 또 다른 분석들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은 기본일 것이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당이 분열하거나 갈등 관계로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아마 당심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불구경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후보들 중에 어쨌든 친윤계 의원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단일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저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구별을 하던데 친윤들이 단일화를 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또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자 지금 분하고 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단일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고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당대표를 봤을 때 여전히 20대부터 40대까지 합친 게 한 30%대고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한 70% 가까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TK랑 부울경과 관련된 그쪽의 당원 숫자가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TK나 부울경 중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수 성향인 그 고령자 이주의 당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내를 잘 그 공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중요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당대표의 성향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 100%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당대표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대한 확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제 불과 3달도 채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요. 3월 1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역선택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책임당원 3개월 이상이면 그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당원들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또 조직력 있는 사람들은 당원들도 항상 당대표 선거나 뭐 총선 대선 있을 때 그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 당원들에 대한 것도 이제 조직력이 강한 후보한테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이 당대표 선거가 앞으로 그 결과가 좀 사실 저는 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근데 네. 예측하기가 대단히 지금 힘들어졌다. 예. 이렇게 저는 좀 전망을 합니다. 제가 이거 여쭤봤었나요?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이거 여쭤봤었나요? 저희가 봤을 예. 때는 그 유승민 의원이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이 가장 지지를 하고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소구력이 높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됐을 때 네. 국민의힘의 현재 보수층과 중도 외연에 대한 확장성은 제일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좀 손을 잡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있었던 그 당원 당규 개정사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1등 주자가 있고, 그러니까 2등, 3등, 4등 주자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뭔가 단일화를 모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미 경선에 대한 기타금을 내고 움직이고 캠프까지 진행되고 있는 후보 입장에선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중간에 빠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있었던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박용진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후보 등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이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지난날 있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각종 후유증이 나타났던 바
당원들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압도적인 당원들의 민심이 같이 모이는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 불과 한 30-40% 정도의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등과 2등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금 결선 투표를 도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들은 아마 지금 선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뛴 다음에 만약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선 투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당원들의 표심들이 다시금 재선택을 할 수 있게 설계하고 만들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무섭다는데 규칙은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고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 왜곡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 교체될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통계에 대해서 마음 안 들어서 쫓아내 보내고 통계를 마음에 맞게 할 청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성토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통계 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은 점수 조작이나 성적 조작 못지않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포정치의 폐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세청을 동원하고 감사원 또 검찰까지 동원해서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네, 이전 정부 청와대까지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 탈북민, 탈북 흉악범 북송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뭐 풍산개 사건도 그렇고 전 정부와 관련돼서 너무 이제 감사원에서 전 정부를 너무 먼지털이식으로 감사하고 또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감사원 통계 감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네. 감사 중인 내용들이 전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계속 유출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그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같은 것들이 되풀이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원에서 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전 정부에 대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감사하느냐라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도 대단히 지금 큰 건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각종 그 의혹들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이 감사하는 태도들은 지금 뭔가 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망신주기 이런 의도가 다분한 그런 감사다라고 밖에 저희 민주당에서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 정부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통계에 관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만약 문제가 되고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넣어라, 빼라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똑같은 범죄 행위로 치부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추가적인 수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민주당이 입을 모아서 하게 되는 얘기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날 있었던 잘못들을 내용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덮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전임 청장이었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바뀌게 되면서 나왔던 여러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없던 일들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일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면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언급했던 게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합니다.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놓죠. 네. 하지만 생각만큼 그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통계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경제정책의 핵심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통계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 이런 일들, 통계청장이 바뀌고 예. 통계 조작들이 이후에 이뤄졌다면 이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거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서 좀 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통계는 과학이니까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한 그 자체만 놓고 가지고 다른 사람은 통계청장 되고 한 2년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13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의원님. 예. 오히려 기재부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저희가 오히려 통계청의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대변인님,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통계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또 이 정부 정책에 좀 부합하는 얘기를 했던 분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통계를 조작했느냐 또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 청장 아까 황수경 예. 통계청장을 사퇴를 압박했느냐 두 가지가 지금 쟁점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사퇴 압박은 안 했다는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통계를 조작했느냐 여부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통계청에서 했던 숫자들이 네. 조작되거나 왜곡됐으면 그 통계가 조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그 양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내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통계 기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 것을 갖고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제가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 무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ARS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사 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법이 달라지면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전과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이전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상적인 방식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통계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 내용들을 바꾸는 일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이렇게 나온 통계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국민께 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통치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과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조작 하나를 예를 들면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실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 주주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감사원 감사 나가니까 나가기 전에 자료들을 성급히 삭제했던 문제들 때문에 다 또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문제가 없다고 막연하게 얘기할 뿐 왜 이런 방식의 통계를 변환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황수경 전 천장이 나는 윗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발언들이 다시금 회자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라는 걸 처음으로 먼저 좀 지적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면 그건 범죄 행위가 맞죠. 그런데 판단의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도 그렇고 이 통계와 관련해서도 판단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판단의 영역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 감사하고 수사하는 것들로 한다면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악순환들이 되풀이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현재 여당에서는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서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왔거든요. 그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 41.1% 긍정평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떨어져서 56.8%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기분 좋으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부터 여론조사에 일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수치상으로 나타났을 때 리얼미터 조사를 보여주신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까지 쭉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국민들께 여러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신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던 모습들 과거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했을 때부터 아마 분기점이 됐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나왔던 교육, 연금 그리고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고 힘든 과제 또 우리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불리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떨어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꾸준히 피력했던 결과가 어느 정도 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새해부터는 대통령 집권 2년 차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원칙 중심 또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좀 잡히지 않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또 적용될 수 있는 작고 좀 소프트한 정책이 이르기까지 네.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기 노력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약간 그 이제 사실은 보수층에서 이탈했던 이제 보수층에서 이탈했던 계층들이 지금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이거든요. 여전히 뭐 대선 때 얻은 득표보다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이렇게 저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보수층한테 지금 보수층이 약간 부정적인 노조에 대한 그 강경 대응이라든지 네. 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개혁, 연금이라든지 교육이란 노동이나 개혁 이거에 대해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 그리고 그 문재인 케어 폐지하고 원전 정책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뭔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그 측면에서 높은 이제 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찍 이제 성과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구체적인 강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 강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할 것이고 또 법을 통해서 또 실현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협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노조에 대한 그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근로시간을 장시간 저임금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건강보험 보장성도 지금 후퇴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말씀이 이제 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 다시 또 내려갈 것이냐가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아픈 얘기를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저희가 그래픽으로는 준비 못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내려서 43.7%고요. 국민의힘은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1.4%. 이 오차범위 내긴 한데 많이 좁혀졌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국정지지도랑 정당지지도 약간 연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은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6개월, 7개월 이내에 역대 야당의 그 지지율 중에는 저희가 가장 제일 높은 수치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힘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 같은 거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을 걸던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수치는 역대 최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예.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픽이 준비돼 있네요. 예,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 정당 더불어민주당도 그 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방위적인 그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또 새로운 또 비전도 더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미흡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마지막 주제 짤막하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오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로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처리 시한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안개 속인데 야당은 당장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를 가동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부 조직법의 그 근거를 두고 그 정부 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또 정부 조직법에 따른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좀 다르게 움직이게 될까요?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국민들께는 굉장히 송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인데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합법적인 조직에 대해서도 이거 예산 다 자르겠다고 하는 건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힘자랑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치들을 거의 다 이룬 상태에서 남은 쟁점들 법인세를 비롯해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국가 경제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정부가 하겠다는 법인세 인하에 관한 문제, 또 정부 조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가로서게 된다면 네. 여기에 대한 후과들도 또 국민의 여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속한 기간이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사실상 이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연장 가능합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초창기 합의했을 때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나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당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국조를 출발시켜 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기간 정해진 부분들을 연장하자고 했을 때 여당이 선뜻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그 의지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일방 처리하게 되는 모습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간 연장해서 대변인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여야 간에 합의했어요. 1월 7일까지 하기로 네. 45일간. 벌써 지금 절반이 지났고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서 하려면 일주일 전에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자료 제출 요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예산안도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는 진실규명하고 재발방지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국정조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꾸 정부에서 편성권이 있는데 왜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느냐라는 프레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그 12월 2일 법정 기간도 넘기고 12월 9일 정기국회도 넘길 때까지 그 여당은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건의해서 예산 심의를 했댔어요. 보이콧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일에 그 의장의 중재안을 낸 이후에도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액안의 내용은 전체 예산안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99.3%는 이미 정부 예산안대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지금 남은 게 법인세 1%하고 중재안이 네. 경찰국과 그 인사정보관리단 그 예산은 예비비로 쓰자. 요게 지금 중재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조차도 여당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무책임한 정권, 정부와 그 무기력한 여당 때문에 지금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봤을 때는 이 법안 시행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해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예비비를 지출하자 이것이 의장의 중재안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본 예산으로 추경해서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까지도 그냥 이거는 합법이다라고 그래서 합법이다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니네가 예산안으로 본 예산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계속 좀 기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